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이고 사별을 한 상태입니다. 동갑인 저희 남편과 사별한 지는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서울에서 크게 갈비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자산이나 가게로 번 돈이 넉넉하신 편이셔서 저도 어릴 때부터 쭉 친정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서만 살았고요. 제가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신혼집도 서울에서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떨어져 살 생각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서울에서 일반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사실 저는 크게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굳이 요즘 세상에 결혼을 해야만 하나 싶었고 제 전 남자친구가 바람폈던 게 트라우마가 돼서 정말 남자를 잘 못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도 친정 부모님이 세상을 뜨고 나면 저만 혼자 되었을 때 얼마나 외롭겠냐고 너무 걱정된다면서 평생 소원이 저의 결혼이라고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제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 자체가 마치 친정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것 같아서 결국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돌렸고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그렇게 마냥 적은 나이가 아니어서 결혼 전에 선을 빈번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선으로만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놈이 그놈 같고 너무 상대의 조건만 보는 것 같아서 신물이 날 지경이었죠. 게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내걸었던 상대방 결혼 조건은 저희 가족처럼 화목하게 자란 사람 딱 그거 하나였거든요. 아무래도 가정환경 무시 못하잖니. 우리는 다른 건 필요 없어. 돈이야 우리도 많고 꼭 부자이거나 잘 버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 그래 맞아. 자원아, 한부모 가정이나 이혼가정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구김살 없이 자라기 어렵다고 생각해. 화목하기 힘든 가정만 아니면 돼. 맞아. 그리고 기왕이면 부모님 다 살아계시는 게 좋지. 알겠어요. 뭐 그런 사람이라면 널렸지. 그냥 내가 빨리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저도 다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 자원이 결혼이 제일 시급하니까 우리도 많은 거 안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정말 가정환경은 중요한 거란다. 딱 가정환경이 좋고 화목한 가족들 사이에서 자란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가정이 화목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런 데서 인성이 만들어지고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친정 부모님의 당부를 듣고 사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인성이나 성격, 가치관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화목한 가정환경에서 잘 형성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가 마침내 조건보다도 인성이 진국같이 느껴진 남편에게 마음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보고 저도 딱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된 거였어요.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당연히 그러면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도 잘하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편과 결혼해도 되겠다고 1차적으로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네 집안에는 시어머니만 계셨고 시아버지는 남편이 중학생 때 그만 앓고 계시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게 남편 잘못도 아니고 저는 그런 거라면 전혀 친정 부모님이 내건 조건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어머니만 만나보고 괜찮으신 분이라면 바로 결혼 준비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가에 인사를 갔는데 시어머니는 지방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가까이 살면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쉬운데 멀면 자주 들리지도
오라고도 못하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차원양. 지방까지 많이 멀었죠? 지방이 서울보다 집값이 싸서 조금 교통이 불편해도 그렇게 참고 살았네요. 그래도 서울에 신혼집을 해줄 생각이니까 걱정 마세요. 아닙니다, 어머님. 여기 경치가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셔요, 어머님. 어머, 그럴까? 그럼 내가 그동안 우리 성준이 혼자 키우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꼭 서울에 신혼집을 해주고 싶었어. 이렇게 임자 데리고 오는데 오래 걸릴 줄은 몰랐지만. 저희가 워낙 늦게 만나기는 했죠. 대신 결혼을 서두르려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 그거 정말 다행이네. 드디어 우리 성준이가 장가를 가겠구나. 우리 집에 복동이가 들어왔어, 복동이가. 고마워. 성준이 이렇게 잘 키워주신 어머니께 제가 더 감사하죠.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서울 신혼집을 약속해 주시길래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시어머니를 나쁘게만 봤나 싶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마음을 더 열기로 다짐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어머니까지 좋은 분이라는 걸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해서 정신 차려보니 식장이더라고요. 저희는 가까운 동남아로 일주일 정도의 해외여행을 신혼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처음 예상과 다르게 정말로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살림까지 하는 건 버거울 것 같다면서 먼저 말씀도 안 드렸는데 꼭 주말마다 반찬 보내주시고 국이랑 갈비찜까지 해서 한가득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외식을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과 반찬들을 먹다 보니 저는 더더욱 제가 좋아하는 건 한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원래도 저는 어릴 적부터 스스로 요리하는 걸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한참 회사 다니면서 제 손으로 바빠서 요리할 시간도 부족했고요. 시어머니가 해주는 음식과 반찬만 편하게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요리하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 하나를 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서울에서 크게 갈비집을 오래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시는 걸 보면 뭔가 저도 잘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원래부터 저도 식당을 한번 제 손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비나 고기는 친정 부모님네 식당에서 하도 많이 봐서 조금 지겹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한식이라서 반찬을 많이 제공하는 그런 컨셉의 한식당을 열었어요. 저희 식당은 한식당이라 근처 회사의 회사원들이 점심 저녁에 주로 많이 왔습니다. 한식당을 차리고 한동안은 정말 신이 나서 열심히 정신없이 일만 했어요. 당연히 저희 남편도 저의 한식당 사업을 응원해줬고요. 저도 이제 사무실에 앉아 딱딱하게 일하던 우울한 생활은 접고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 2년 차에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야 말았죠.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그날 장사는 바로 접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당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디가 안 좋아서 쓰러진 건데, 미안해. 당신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게 말해. 가로로 쓰러진 거야? 아니, 뭔데 대체? 설마 나한테 말하지 않은 병이라도 있었던 거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병, 그 병이 나한테도 발현되었다나 봐. 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일부러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에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 빨리 데려가지 말라고. 나 당신이랑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었는데.
그게 정말이야? 당신 중학교 때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왜 당신은 이렇게 빨리... 당신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안 돼, 안 돼. 미안해. 당신한테 정말... 이게 참 무서운 병인 게 나한테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 정말 미안해. 대신 당신 앞으로 혹시나 하고 들어놨던 보험이 있어. 그거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난 너무 안 믿겨. 이게 다 꿈이지. 거짓말이지. 그치? 저는 남편이 지병으로 갑자기 그렇게 임종을 앞둔 상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한테 지병이 발현되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병실에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저도 그렇게 허무하게 헤어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바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임종을 앞둔 상태가 되었고 남편에게 들은 내용대로 뜻밖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착한 남편을 빨리 제 곁에서 떠나게 하는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하늘에서는 착한 사람들을 더 일찍 데려가는 걸까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결혼을 하고 남편이었기에 그래도 앞으로 행복하게 함께할 동반자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람과 기대들, 희망과 소망들이 한꺼번에 산산조각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려고 했지만 한동안 정말 힘들어서 가게도 3주간 문을 닫은 채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건넨 한마디에 저는 정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아휴, 상심이 크지. 그런데 신혼 2년 차에 갑자기 혼자가 되어서 외롭지 않니? 네? 제가 외로울 틈이 어디 있겠어요. 온통 저희 남편 생각으로 가득한걸요. 어머님도 많이 힘드시죠? 저랑 어머님이랑 같이 의지하면서 아니, 성준이도 죽었는데 무슨 우리 둘이 의지하며 살자고 하니. 난 네 앞길 막고 싶지 않다. 너 외로울까봐 찾아온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정말 돈도 많고 인성도 괜찮은 그런 사람을 알고 있어서 소개해주려고 한다.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 세상 떠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무슨 제가 남자를 만나겠어요. 소개해주시는 분 저는 만날 수 없습니다. 거절할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금방 좋은 사람 생기면 또 남편 때문에 덜 힘들고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면서 온갖 말들로 저한테 계속 남자를 소개해 주려고 했습니다. 몇십 번을 거절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만 남편이 떠난 게 괴로운가 싶어서 우울하다가도 시어머니가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건지 막 헷갈리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 당시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더 이상 제 옆에 없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힘들어도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식당을 문을 열고 더 악착같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일이라도 해야 남편 생각을 잠시나마 멈출 수 있더라고요. 물론 가끔씩 문득문득 남편이 생각나 눈물을 훔치기를 여러 번 반복했지만요. 그럴수록 더 많이 음식을 만들고 더 많은 손님들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자 손님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여기 근처 회사 대표라서 직원들 도시락 사려고 하는데요. 20명분 도시락 A세트로 하면 얼마인가요? 그 남자 손님은 도시락만 매일 30만 원어치씩 사가지고 갔습니다. 사실 도시락 아이디어를 준 것도 이 남자 손님이었어요. 원래 도시락은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사장님, 제가 여기 한식당에서 한번 식사를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요. 그런데 직원들한테도 이 맛을 보여주고 싶고 점심으로 사주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20명이 한 번에 오기에는 매장이 좁아서 다 데려오면 좀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네. 20명 단체 손님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앉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정말 맛있어서 그래요. 사장님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정말 집밥 느낌도 나고 건강한 맛이라 덜 자극적이고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도시락도 만들어서 파는 거 어떠세요? 남자 손님의 제안에 저도 도시락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남자 손님이 참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심도 깊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호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도 한식당에서 영업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한식당 운영하면서 반찬은 남을 만큼 항상 가득가득 많이 만드는데 일회용 도시락통만 구매하면 반찬을 바로 담아서 밥이랑 함께 담아서 포장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근처 회사뿐 아니라 조금 더 먼 곳까지 배달로 장사가 가능해서 손님 확보도 되고 매출 확보도 되고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 일석이조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메뉴를 추가했고 배달도 도입했어요. 게다가 그 도시락을 아이디어를 준 그 남자 손님이 매일 30만 원어치씩 사가는 바람에 주변에 입소문도 나고 배달 주문도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그거에 맞춰서 저희 한식당에 새로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했고 매출도 그에 맞춰서 정말 많이 늘게 되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그 남자 손님은 저희 한식당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저도 늘 그 남자 손님을 반갑게 반겨주며 우리 한식당 잘 되게 하는데 1등 공신이라고 칭찬하고 감사의 표시를 했어요. 그렇게 그 남자 손님과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남편과 헤어진 이유가 사별이지만 그 남자 손님은 돌싱이더라고요. 저보다는 4살 연상이었습니다. 그 남자 손님이 4살 차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한테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라면서 농담을 던진 게 기억이 나네요. 사장님한테는 제가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여자한테 대여서 저도 마음을 닫고 있었는데 고마워요. 이렇게 마음 열게 해주셔서.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혼한 이유 꼭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저 대표님한테 감사할 뿐이에요. 도시락 장사도 하게 되었고 매일 이렇게 큰 매출을 책임져 주시니까 감사하죠. 제가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마음이 열리나 봐요. 그 순수함,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 저한테는 이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원래부터도 돈이 많았고 계속 자산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덕분에 집안에 돈이 많아서 저한테도 꼬이는 여자가 많았었죠. 네. 피곤한 인생을 살아오셨겠어요. 목적이 있어서 달려드는 사람들은 참 끈질기고 무섭죠.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제 눈에도 객관적으로 그 남자 손님은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옷도 귀티나게 입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좀 많이 순진했었어요. 저한테 결혼하자던 전처가 제가 아닌 제가 가진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줄은 까맣게 몰랐거든요. 저 정말 바보 같죠?
아니요. 바보 같긴요. 대표님 말씀대로 순진하셨던 거죠. 자신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남자 손님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측은지심이 들더라고요. 그런가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사장님. 사실 전처가 결혼을 하자마자 제 통장을 가져가서는 자기 가게를 하나 차려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워낙 돈도 많고 또 가족이 되었으니까 쿨하게 원하는 가게를 하나 차려줬죠. 그런데 그게 패착이었어요. 어머, 그런 일이... 가게 하나 차려주신 것도 그렇고 통장까지 맡기셨다고요? 네, 정말 바보 같았죠? 저도 뭐 전처가 제 통장 가져간 거야. 제가 또 돈은 벌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두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차려준 가게를 담보로 명품들 잔뜩 가져다가 사고 돈을 아주 그냥 물 쓰듯이 펑펑 썼더라고요. 결국 가게 운영은 안 하고 담보로 잡혀있던 그 가게 하나를 완전히 날려버렸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버지도 노발대발하셨고요. 돈 허투루 쓰는 건 정말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분이시거든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가게를 차려달라고 한 게 다 그런 목적이었다니 배신감에 정말...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전처가 저한테 다 들키고도 뻔뻔하게 나왔다는 거였어요. 전처가 저한테 어차피 돈 많으니까 나 하나쯤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전처를 보면서 어떻게 이혼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혼해야죠. 정말 잘하셨어요. 저였어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바로 이혼을 결심했을 거예요. 제 이야기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 그럼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혼자가 되신 거예요? 저요. 그게 저희 남편이 정말 멀쩡했었는데 결혼 2년 차에 갑자기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앓았던 똑같은 지병이 발현되었고 결국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고운 사장님을 혼자 두고 어떻게... 참 안타깝고 그러네요. 그러게요. 저도 참... 아직도 남편 생각만 하면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그래요. 그럴수록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죠. 저희 남편 몫까지요. 사장님은 참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아유, 감사해요. 제가 못할 이야기까지 다 한 것 같네요. 뭔가 후련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어디 터놓기도 그래서 혼자 삭히고만 있었는데. 이제 혼자 삭히지 말고 우리 같이 서로한테 이야기하는 걸로 해요, 사장님. 대표님, 그래요. 고마워요.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네요. 친구 말고 저 다른 거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서로 속에 있던 힘든 이야기들을 터놓으니까 저와 그 남자 손님은 더 가까워졌고 남자 손님이 대뜸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떠난 지 2달, 아직 이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 손님이 자기가 천천히 다가가겠다면서 끊임없이 저를 설득했고 결국 그렇게 저는 그 남자 손님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남자친구가 한식당에 와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이닥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머,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야? 네? 저희는...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소개해주려던 사람이 어떻게 여기 우리 며느리 한식당에 와 있냐는 말이야.
정말 그러게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운명이 아닐까요? 저는 사실 처음 사장님 볼 때부터 사장님한테 빠졌거든요. 저희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늘 제가 청혼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자친구가 아는 사이라니 너무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남자친구의 청혼 고백에 저는 너무 갑작스럽다면서 일단 거절을 했고요. 예, 성준이 죽은 지 벌써 2달이 넘었다. 혹여라도 내 눈치 보는 거라면 절대 눈치 보지 말아라. 내가 봐도 좋은 사람 같아서 너한테 소개해 주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이미 둘이 만나고 있다니 내 마음이 얼마나 놓이는지 정말 다행이지 않니?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자꾸만 저에게 재혼을 서두르라고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남편이 죽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이러시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친아들인데 슬프지도 않나? 정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라면 시어머니처럼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동안 봐온 시어머니는 정말 한없이 저에게 좋은 분이셨고 제가 죽은 남편 때문에 너무 슬퍼할까봐 일부러 밝은 척하고 넘어가시나 하면서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제가 청혼을 거절한 후 어느 날부터 자꾸만 이상하게 외상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남자친구는 집안에도 돈과 자산이 차고 넘친다고 막 그랬었는데 게다가 직원이 20명인 회사 대표인 사람이 매일 30만 원씩 쓰던 직원들 도시락 값을 외상한다는 게 아무래도 뭔가 아닌 것 같은 촉이 딱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놓고 한번 물어봤었죠. 혹시 요즘 회사가 많이 힘든 거야? 그런 거면 솔직하게 말해줘도 되는데 외상이야 해줄 수 있지, 우리 사이에. 그런데 연인 관계에 이렇게 말도 없이 외상을 계속하는 건 신뢰 문제랑 직결된다고 생각해. 무슨 일 있는 거지? 그렇지? 외상에 대해서 물어보자 갑자기 남자친구는 급발진하면서 시간을 갖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내가 그까지 돈 없을까 봐? 우리 잠시 시간을 갖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 알겠어. 정리되면 먼저 연락 줘. 저는 남자친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나오는 모습에 저도 좀 실망 아닌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3일간 연락이 두절되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청혼을 한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태로 청혼을 한 거였는데 제가 섣불리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주지 않은 걸 다행으로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회장님 같은 분이 저희 한식당으로 와서 그동안 제 남자친구가 외상했던 것들을 싹 다 갚아주었습니다. 바로 그 회장님 같은 분은 남자친구에게 듣던 대로 쿨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아버지였으니까요. 불쾌했다면 우선 미안해요. 사실은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보라고 했네요. 우리 아들이 그 전초한테 어떻게 당했는지는 알고 있죠. 물론 자기 식당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는 건 좋게 보고 있었는데 혹시 잘 나가는 우리 아들이 외상을 계속하면 혹시 대하는 게 달라지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게 궁금해지더라고.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시니까 이 모든 상황이 단박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동안의 남자친구와 예비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들으니까 테스트. 물론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아예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한식당으로 와서 프로포즈를 하길래 저도 고민하다가 결국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식당에서
매일 30만 원어치씩 직원들 도시락을 사가던 남자 손님. 제 남자친구가 된 그 사람과 재혼까지 결심하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예비 시아버지도 어찌되었든 실물로 보고 나니까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저도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남자친구를 의심했던 게 오히려 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바라봐주는 능력 있고 사람 좋은 이 남자친구한테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 소개로 만난 뻔한 사람이라는 것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신 좋은 분이자 고마운 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찾아와서는 예비 시아버지가 이렇게 안 하면 결혼 허락 안 해주겠다고 한 번만 테스트해보자고 시켜서 정말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본인 마음은 정말 진심이라고 하는데 믿어야지 어쩌겠어요? 하기야, 제 남자친구가 매일 저희 한식당에서 도시락 15,000원짜리를 20개씩 사가는 회사의 대표인데 예비 시아버지가 또 돈독으로는 여자를 잘못 만나서 고생할까봐 걱정되는 게 저도 부모로서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면 서울에 신혼집을 구할 거라고 원하는 동네를 한번 말해보라고 막 그러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냐고 말만 하라고 다 갈 수 있다고 그러기에 저도 좀 덩달아 제가 정말 재혼을 하긴 하나보다 하면서 들떠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제대로 된 상대방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도 남자친구를 소개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 당연히 찾아뵙고 싶었다면서 일단 결혼식 날부터 잡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한번 재혼 이야기를 꺼내보고 알려준다고 둘러댔습니다. 저도 막 싱숭생숭하고 옆에서 시어머니도 자기는 아무 생각 말고 재혼을 서두르라고 하시니까 모든 것이 너무 짜맞춰진 것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게 아무래도 뭔가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날 밤 그런데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알려준 말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제가 남편과 사별하고 시어머니의 소개로 재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그 상황 때문에 제가 제 남편한테 미안해서 죄책감 때문에 혹시 이런 꿈을 꾼 건가 싶다가도 저희 남편이 꿈에 나타나 통곡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야.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야. 제발 그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내 꿈에 나와 달라고 할 때는 아무 소식이 없더니 내가 재혼 앞두고 있으니까 꿈에 나오다니. 미안해. 하지만 당신은 절대 그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우리 친엄마는 사실 그 여자 때문에 쫓겨났어. 연락도 안 돼. 난 계모한테 협박받으면서 살아온 거나 다름없다고. 내가 계모한테 잘하지 않으면 우리 친엄마는 더 괴로울 거라고. 영영 못 돌아온다고. 절대 있는 곳 안 가르쳐 줄 거라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포기하고 계모한테도 남들 보이는 곳에서는 잘 대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 꿈속에서 남편이 꺼낸 상상 초월 이야기에 결국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재혼 준비고 뭐고 그냥 싹 다 멈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나타난 남편의 말을 토대로 급하게 시어머니와 그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뒷조사를 하며 재혼을 미루겠다고 하면서 계획을 세웠죠. 시어머니와 남자친구, 예비 시아버지를 다 같이 저희 한식당으로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서 재혼을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파토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혼 파토낼 생각으로 부른 시어머니와 남자친구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까지 한식당에 모두 모였고 저는 입을 열었죠. 저
이 재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발끈하면서 아니 왜 그러냐, 문제가 대체 뭐냐 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면서 대답해 줬습니다. 저희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알려준 말 때문에 제가 살짝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 친엄마가 아니시더라고요. 뭐라고? 네가 그걸 어떻게... 뭐야, 그럼 다 들킨 거야? 내 정체도 아는 거고? 아, 진짜 다 망했네.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엄마, 내가 그래서 이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었잖아. 괜히 아까운 4시간만 날렸네. 아휴, 당신 하는 일이 그렇지. 그러니까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내가 혼인신고부터 하라고 했지. 이제야 다들 본색을 드러내시네요. 진짜 무서워서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 사기꾼들아, 다 꺼져. 하늘에서 내 남편이 너네 다 저주할 거야. 남의 돈 노리고 사람 뒤통수 치려다가 걸리니까 어때? 무사히 잘 살 수 있을 거라면 아주 큰 오산이야. 결국 그 자리에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시어머니의 진짜 정체가 밝혀졌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꿈에서 말한 대로 진짜 계모가 맞았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너무 잘해준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엄마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계모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따라 저희 남편도 일찍 사망한 걸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지자 시어머니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면서 저한테 떨어질 남편의 유산을 탐내던 것이었죠. 심지어 시아버지랑 재혼하기 전에 낳았던 아들을 저한테 소개시켜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예비 시아버지는 바로 시어머니의 전남편이었던 것이죠. 아무 능력도 없는 아들을 부자로 위장하려고 일부러 회장님 행세를 하고 비싼 옷 걸치고 그렇게 제 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외상값을 한 번에 다 갚아줬던 것도 저를 완전히 믿게 하려는 일종의 쇼 같은 거였던 것이고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거 정말 이번 일 겪으면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재혼할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하고 알게 된 사실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들은 아무 능력도 없는데 회사 대표로 거지 포장해서 엄청 잘 사는 사람처럼 저한테 그렇게 소개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소개를 거절하자 직접 회사 대표로 포장하고 저에게 접근해서 감쪽같이 속여왔던 것이었고요. 저한테 저희 남편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계모인 걸 말하지 못했던 셈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한부모 가정이라 차별이어도 꺼려하시는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사실은 시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친엄마를 쫓아내고 안방 자리를 차지한 주인공이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당연히 저희 남편이 그동안 말을 안 해서 시어머니가 그런 계모인 줄은 상상도 못했고 전혀 몰랐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랑 남자친구를 뒷조사하면서 알게 된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폭로해 주셨거든요. 지금 남자친구라는 그 작자가 바로 내 사위였다네. 네? 할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자친구가 사위였다면 그러면 그 가게 하나 날려먹었다는 전처... 얘기! 그건 다 지어낸 이야기고 그놈은 돈 많은 돌싱들만 쫓아다니면서 돈을 뜯어먹고 사는 전형적인 사기꾼 제비라네. 우리 딸도 그놈한테 당해서 돈 날리고 그놈이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실어증에 걸려서 그만 우리 예쁜 딸은 집에만 누워있다네. 아이고, 아이고. 예?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의 딸에게 접근한 경로랑 전처가 가게 날려먹은 이야기, 예비 시아버지가 돈이 차고 넘치고 자산이 많은 회장이라는 이야기까지 모두 수법이 정말 하나도 다른 것 없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자기 딸이 그 사기꾼 제비놈한테 당해서 실어증으로 아직도 누워있는데 그놈은 또 다른 돌싱을 찾아다니면서 피해자를 만들면서 살 게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아가씨한테 그놈이 여자들 등쳐먹는 제비 사기꾼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어서 정말 천만 다행이네. 다행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저 안 그래도 꿈에 남편이 나타나서 한 말 때문에 아무래도 쎄해서 뒷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럼 남자친구가 회사 대표라는 말도 다 거짓말이고 할머니 딸한테서 뺏은 돈으로 그동안 우리 한식당에서 도시락을 샀겠네요? 여기까지 생각이 들자 저는 정말이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온몸에 모든 힘이 빠지고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제비 사기꾼 놈한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할머니한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할머니, 저 그놈 이번에는 자기 죗값 반드시 치르게 하고 싶어요. 할머니 따님분 복수도 같이 하고 싶은데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이, 그럼 당연하지. 아직 그놈이랑 연락이 되는 상태일 테니까 우리 한번 그놈 잡아서 본때를 보여주자고. 아이, 나야말로 바라던 바야. 그놈에게 복수하는 거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저 그놈이랑 재혼이 코앞이었는데 다 갈아엎을 거거든요. 그 얘기 하려고 다 저희 한식당 집으로 불러 모으려고 해요. 제 시어머니까지 말이죠. 셋 다 저한테 사기를 쳤으니까 같이 감방에 넣어버려야죠. 그러니까 이날 3시까지 저희 한식당으로 와주세요. 그래, 주소 찍어줘. 내가 그리로 갈게. 드디어 그놈을 참는구만, 드디어!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그 남자친구를 같이 벌받게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재혼을 파토내려고 결심한 날, 남자친구한테 예비 시아버지한테도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꼭 같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저희 한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도 따로 불러서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남자친구 예비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다 같이 제 한식당에 모이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약속된 3시가 되었고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 그리고 남자친구가 등장하자 제가 먼저 재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자친구, 예비 시아버지가 잘못을 뉘우치거나 미안하다는 기색은커녕 어떻게 안 거냐며 짜증만 내고 자기들끼리 어리둥절해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 순간 할머니가 나와주셨어요. 어이, 나 기억하지? 한서방, 이 사기꾼 놈아! 너 같은 건 진짜 콩밥 먹어야 돼. 너 때문에 우리 딸이 그 잘 운영하고 있던 꽃집 팔아서 해준 돈 틀고 튀는 바람에 우리 딸 실언증 걸려서 아직도 누워있다, 이 개자식아! 장모님, 여기는 대체 어떻게... 그게 제가 다 갚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놔주세요. 아파요. 또 언제 사기를 쳤냐? 아유, 내 아들이지만 진짜 부지런하다, 부지런해. 시어머니가 남자친구를 퍽퍽 때리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자 망연자실한 듯 그런 말을 내뱉고 있는 사이 미리 불러놓은 경찰이 들이닥쳐서 남자친구와 함께 사기치던 예비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모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아니, 내가 아직 너한테 뭐 돈 뜯은 거 있냐? 없잖아. 너네 한식당 잘 되라고 도시락 아이디어 주고 도시락 열심히 사줬더니만 나한테 대체 왜 이러냐고? 정말 뻔뻔한 새끼. 야, 사람이 정도가 있지. 우리 시어머니 아들이고 내 남편이랑 피는 안 섞여도 형제인 놈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사기를 칠 수가 있냐? 너 회사 대표도 아니고 완전 제비의 사기꾼이라며? 그런 남의 눈에 피눈물 내놓고도 니까짓 게 감히 계속 이렇게 멋대로 사기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냐? 콩밥 먹으면서 반성해라. 지옥으로 꺼져.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안 돼. 안 된다고. 억울해서 나 감방 못 간다. 우리 남편한테 그동안 가스라이팅하면서 친엄마 자리 뺏고 괴롭히셨으면서 저한테 잘해줬던 모습도 다 남편 유산 노리고 그런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추악한 모습 그만 보이고 같이 아들이랑 손잡고 감옥으로 가세요. 아유, 이게 다 뭐야? 노년의 신세 조졌네. 내가 그래서 너네 엄마랑 같이 일하면 망한다고 했잖냐? 그냥 다른 돌싱들이나 털자니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뭐? 아빠는 꼭 일망치면 다 내 탓하더라. 나 아니면 그동안 입에 풀칠도 못했을 거면서. 아빠는 이제 아줌마들 꼬시는 것도 영 안 되잖아. 수준들하고는 얼른 서로 가서 진술이나 해라. 그렇게 모두 체포되었고 감방에서 콩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기 결혼으로 소송까지 걸었어요. 사기꾼 집안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낼 수 있는 건 최대한 뜯어내려고 변호사 써서 제대로 소송 중입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덕분에 한 방 제대로 먹였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저는 정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제가 남자친구랑 시어머니한테 당하기 전에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할 건 오히려 제 쪽이라고 했죠. 다행히 할머니 따님분도 그 제비 사기꾼 놈이 잡혔다는 소식에 기력을 회복하면서 조금씩 말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실어증 얼른 다 나아서 완전히 회복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는 그래도 다행히 남자친구한테 쓴 돈이 거의 없었던 상태라 금전적 손해는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당했다면 더 크게 당할 뻔했었죠. 저희 남편 유산을 노리고 접근한 시어머니랑 그 아들한테 놀아날 뻔했으니까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저희 남편이 그날 밤 울면서 꿈에 나온 것 때문에 정말 운 좋게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남들한테 베풀면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주일마다 무료로 식사를 배고파는 곳에다가 저희 한식당 음식이랑 반찬들을 나눠주고 함께 봉사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웃을 날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